안녕하십니까, 제입니다. 제목 보고 썸네일 보고 뭔 내용이겠구나 싶어가지고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지식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최고 관심사 중 하나인 이것과 함께 대화를 나눌 제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이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떨리는데요.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 자기소개부터 해주시면은. 쿠팡 플레이에서 F1 해설을 담당하고 있고, F1과 모터스포츠 관련해서 글도 쓰고 방송도 나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캐로 윤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재수 해설위원님 하면은 뭔가 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길죠. 뭐 어떻게 제가 부르면 될까요? 보통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캐로님이라고 부르고요. 캐로님이요? 제 제자들은 캐로쌤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럼 저도 오늘 제자로 한다고 생각하고 캐로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시작하자마자 사심을 좀 풀어보자면은, 이게 해설위원님이 F1 관련된 책들인데요. 제가 준비를 오늘 해왔습니다. 요건 예상 못했네요. 사심 채우면서 시작을 한번. 감사합니다. 제2를 한글로. 네. 이렇게 저희 F1 관련 컬렉션이 한두 개씩 늘어납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숙소 책장 이제 베르스타펜 사인 헬멧 옆에다가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삶의 낙인 이제 F1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 진짜 F1이 뭔지 모르겠다, 난 그냥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F1은 이런 스포츠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1은 포뮬러 1이라는 걸 줄임말이 F1이 되는데, 그 이름에 힌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주고 차를 알아서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 11종류, 그래서 11개 팀에다가 각 팀에 2대니까 22대, 11팀에 22대가 나와서 누가 빨리 가나를 경주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1년에 24번을 해가지고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팀 챔피언이 존재해서 좋은 차를 만든 팀에게 상을 주고,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드라이버에게 드라이버 챔피언이라는 걸 또 주고, 둘 다 중요하지만 의미가 살짝 다른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게 F1이고요. 자동차 경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팁이자 핵심을 좀 설명드리자면, 모든 자동차 경주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한 바퀴를 누가 빨리 돌았나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300km든 500km든 이거를 누가 먼저 가나, 마라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딱 맞죠? 네, 요거를 측정하는 이런 대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F1 같은 경우엔 순서대로 300km를 누가 먼저 가냐를 한번 겨뤄보자인데, 이걸 아무렇게나 출발하면 아무래도 일반 승용차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속도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빠른 차를 앞에서 출발하게 해야 뭐라도 사고가 덜 나요. 느린 차는 뒤에, 빠른 차는 앞에. 그럼 빠르다와 느리다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따로따로 달려서 한 바퀴를 누가 빨리 달렸냐, 이걸 보고 자리를 정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이스 스타트를 해서 가는데, 300km를 가는 동안은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느리더라도 막으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내밀고 오지마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맨 앞에서 통과하면 그랑프리의 우승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고 보시면 일단 큰 틀은 알고 보시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F1을 입덕하게 된 계기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비교적 많이 최근이어가지고 네, 영화로 입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내가 이거에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저는 그냥 브래드 피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레이싱이고 가서 보자라는 느낌으로 해서 보고 영화는 재밌다 했는데, 본능일 줄 추천받아가지고 봤어요. 네. 거기서 완전히 돌아버렸거든요. 완전히 그거 보고 나서 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다 봤습니다. 2달 이내 비행기 안에서 다운로드해서 계속 세계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 혹은 스포츠로서의 선수로서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스케줄들, 그 속에서 있는 뭐 다양한 그게 와, 이게 스포츠라는 단어로 끝날 만한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확 들면서, 그리고 제가 가장 빠져드는 유형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심장을 굉장히 뜨겁게 하는 그런 정열적인 분야들과 저를 굉장히 바보로 만들어주는 분야들을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두 개가 다 해당이 돼서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하던 얘기기도 한데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F1에 대해서 다 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오래 받고 지금 알고 있는 게 남들보다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통이거나 그 사람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팬들한테도 특히 좀 오래 보신 팬들한테 새로우면 잘 보듬어주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차피 더 대단한 사람들이 항상 더 있고 이 세계는 내가 요만큼 알아봤자 더 큰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 알고 많이 알고 바르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며든 케이스예요. 자연스럽게. 긴 시간을 두고 레이스라는 것 자체가 처음 볼 때 순위 변화도 하나도 없고 뭐 5분 전이랑 똑같은 상황만 나오고 이런데 이걸 왜 보냐 싶은 생각이 들다가 이게 딱 내 인생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티가 안 나. 네. 그리고 계속 제자리 걸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제자리고 최선을 안 하는 순간 뒤로 쳐져요. 네. 최선을 다 해도 운이 나쁘면 뒤로 쳐져요. 그쵸.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노력하면 어느 순간 올라갈 수가 있고 그게 나중에는 우승이 될 수 있고 챔피언이 될 수 있고 이게 인생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꼭 우승과 챔피언이 보장돼서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못 가잖아요. 이게 그 레이스라는 데 담겨 있어서 전 모터스포츠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이게 스포츠라는 말에서 이제 끝날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도 매 경기마다 1대1이 아닌 네. 10팀 가까이가 풀 시즌을 도는 스포츠도 없고 이제 전략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데서 일어나는 다양한 결함들이라든지 사고들이 진짜 너무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그걸 당연하게 팬분들도 하나의 요소로서 즐기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것 또한 스포츠의 재미 중 하나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문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새롭긴 했거든요. 스포츠에서 이런 스포츠가 있구나. 저희가 사실상 인사를 그때 못 드리긴 했지만 만나뵌 적이 있죠. 네.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싱가포르 그랑프리 때 흔히 프로모션 데이라고 F1에서는 말을 하는데 현장 중계를 이제 오셨잖아요. 네. 그때 제 느낌상으로는 한 3m 거리에서 네. 잘생긴 분들이 여러 명 줄지어 지나갔어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눈에 띄는 잘생긴 남성분들이 쭉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굉장히 놀랐던. 프로모션을 하는 그랑프리도 몇몇 개 있잖아요.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이런 곳들이 F1의 영어식 표현으로 글래머러스하다라고 그쵸. 하는 게 이제 모나코, 싱가포르, 아부다비로 이렇게 F1에서 구성을 했었어요. 이제 거기에 지금 라스베이거스가 추가가 된 케이스로 이 네 개는 특별하게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셀럽도 많이 오고 이벤트도 많고 비싸고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비싸죠. 네, 비싸기는 비쌉니다만 어쨌든 이런 행사를 마련해가지고 현장에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저걸 내가 재밌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대단하구나 라고 느끼게 일단 만들고 아마 한국의 어떤 아이돌들도 싱가포르에서 공연을 좀 몇 번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몇번 번 봤던 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이제 싱가포르에 연락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F1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랑프리 기간이 아니면 그 차 켜보지도 맞아요. 못해요. 맞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전에 페르난도 알론소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테니스 선수인데 라켓이랑 공을 경기할 때 그때 딱 주고 하라 그러면 치겠냐? 네, 평소에는 휘둘러보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그때 딱 주고 하는 거거든요. 맨날 게임기 같은 걸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만 계속 이렇게 하고 네. 실제 차를 주행할 수 있는 거는 FIA에서 애초에 협회에서 정해진 기간 때만 이렇게 딱 차를 운전할 수 있게끔 해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습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셋업을 잡아야 돼요. 그게 프랙티스죠. 근데 그것을 또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안 타보고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도 정말 훌륭한 예언가들이어야 하고 네.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고 계산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진짜 그리고 지옥 같은 서킷도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경기를 보면서 가장 와 저건 진짜 내가 일하는 사람이 기준이었으면 진짜 빡세겠다 싶었던 게 저는 카타르였거든요. 카타르가 네. 애초에 모토GP를 하던 트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너가 그냥 타이어를 그냥 아예 그냥 분쇄를 시켜버리는 네. 지우개 코너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또 이제 드라이버들한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그쵸. 코너들이 이제 계속 플로우가 이어지고 긴 코너들이라는 게 사람 괴롭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모든 모터스포츠에는 더 위험한 곳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여기 걸고 다니는 뉘르부르크링. 이게 뉘르부르크링 서킷 모양이 있는데 이쪽이 성지거든요. 초록색 지옥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린 헬, 녹색 지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옛날에 F1을 했어요. 그 러시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 것이 마지막 F1 그랑프리 거기서 할 때입니다. 네. 그 사고가 여기서 F1을 안 하게 된 계기예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벨기에였나요? 아, 네, 스파프랑코샹. 네, 스파도 아무래도 조금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이 전 되긴 하는데. 스파프랑코샹도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총파업을 해가지고 드라이버들이 거부해서 그랑프리가 취소되고 이러면서 서킷을 반으로 뚝 잘라서 위험한 곳을 안 달리게 한 그 나머지가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정도예요. 안타깝게도 모터스포츠는 지금 많이 안전해졌지만 위험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마음 아픈 것들을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에서 봐왔었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이게 영화가 아니니까 거기는 그렇죠. 실제 상황을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영화를 보면서 속도를 경쟁하고 약간 마초적인 느낌을 내는데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안전을 신경 쓰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조금 소심해 보이더라도 챙겨야만 하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지금도 100%가 아니에요. 러시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제임스 헌트 대사에 이게 있어요. 넌 F1을 왜 좋아하냐? 라고 했을 때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그런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F1 차 안에 콕핏 속에서 달릴 때다. 근데 실제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쵸. 이걸 너무 두려워하면 느린 거고 선을 넘으면 위험한 거고 이걸 잘 지키냐 못 지키냐를 보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는 거죠. 추월이 없더라도. 진짜 섬뜩한 말들도 드라이버들 입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어려운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상 팬들이 굉장히 너그럽게 포용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생명에 관한 게 큰 것 같긴 해요.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스포츠 선수의 입에서 인터뷰 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알론소가 슈마허한테 역전을 했었을 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데서 스로틀을 어떻게 밟았냐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집에 아내와 자식 둘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았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세계구나. 진짜 극한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모터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굉장히 다르게 운전만 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코너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저도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를 굉장히 팬으로서 지켜봤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인기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팀들 혹은 드라이버들의 그 서사라든지 몇 가지 팀들만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일단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FI한테서 돈을 받아가는 팀이 한 팀이 있죠. 네. 페라리라고. 네. 요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F1은 우승 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랑프리에. 또 없지 않을까? 네, 없습니다. 네. 우승해도 땡전 한 푼 안 줘요. 그러면 상을 어떻게 줄까요? 상금을. 챔피언십 순위. 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챔피언십 순위로 팀에게 줍니다. 그쵸. 드라이버에게는 안 주죠. 그쵸. 그걸 가지고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줍니다. 그쵸. 근데 그 배당금을 주는 순위에 따른 것과 전혀 무관하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이유로 페라리에게만 돈을 따로 줘요. 세상 불공평한 스포츠죠. 그 얘네 부자팀 포함해가지고 성적으로 그 다음에 매기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것은 출발점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F1은 사실상 그랑프리 레이싱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랑프리 레이싱의 황금기는 20년대 말에서 30년대인데 20년대 이탈리아에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면은 이것이 미래 기술이고 이것이 이탈리아인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미적인 기준과 기술적인 능력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것을 알파로메오와 마세라티를 밀어줬고요. 네. 그 중에 알파로메오를 운영하는 팀 중에 하나의 커스터머 팀이 나중에 잘하니까 사실상 이걸 팩토리 팀으로 데려가서 쓰게 되는데 그게 엔초 페라리가 만들었던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이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엔초 페라리가 그 알파로메오한테 이름도 뺏기고 막 좀 억울한 일 당하니까 내가 차를 만들어서 저놈들을 밟아주마 하면서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이기거든요. 알파로메오는 철수해서 사라지고 이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그때부터 F1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F1을 중심에 놓고 자동차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아무래도 모터스포츠가 메인이었으니까. 페라리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이 F1 팀 스쿠데리아 페라리다 보니까 네. 페라리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독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보시면은 그냥 모든 게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거의 다 망해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1930년대 독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 이 두 개를 미친 듯이 밀어줘요. 그래서 독일 다 죽어가던 게 살아나가지고 압도적인 세계 정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차들이 은색 차로 달렸기 때문에
이 아우토 우니온과 메르세데스 벤츠를 실버 에로우라고 불렀고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의 메르세데스로 계승되고 있는 거고 아우토 우니온이 이름이 붙은 게 아우토가 우니온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4개를 합쳐가지고 아우디가 붙여서 만들었거든요. 그 4개 회사 중에 하나가 아우디예요. 물론 잘 나가던 회사가 아우디는 아닌데 이름이 앞이다 보니 그쵸. 아우디만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아우디가 돌아와서 이 굉장히- 그랑프리 레이싱이 부활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또 독특한 팀이 있죠.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긴 한데 음료수 회사입니다. 네. 네, 음료수 회사고 심지어 그리드 위에 팀이 두 팀이 있어요. 아, 네. 이거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레드불과 이름도 비슷한 레이싱 불스가 있는데 그쵸. 이제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F1의 스폰서를 했었어요. 1990년대부터 디트리 마테이츠 회장이 F1에 투자를 했어요. 팀이 없을 때 스폰서만 할 때도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만큼 남달랐죠.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레드불 정서랑 맞는다. 그런데 팀을 인수할 기회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몇 번 생겨서 몇 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인수에 성공한 게 2005년에 재규어 인수하면서 레드불이 탄생한 거예요. 레드불을 산 다음 해에 또 한 팀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서 매물로 나왔는데 미나르디를 인수해서 2006년에 레드불보다 1년 뒤에 토로로소. 토로가 소고요. 불이고 로소가 빨강 레드거든요. 그러니까 레드불이에요. 그것처럼. 네. 그때 심지어 이름도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현재까지 이름 몇 번 바꾸고 이어져서 레이싱 부스가 있는데 두 팀을 하는 이유는 사실 딴 게 없고 이쪽이 드라이버 키우기 너무 힘들고요. 뭔가 육성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주니어 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대담한 선택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F1의 이제 서사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틴 드라이버들이 F1 역사를 함께한 드라이버들이 많은데 루이스 해밀턴이나 알론소는 이 F1 76년 역사의 경기수 3분의 1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청년이었을 때 예. 시작을 해서 또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거는 역시 젊고 어린 친구들. 아직도 20살이 안 된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가 있고 갓 기가 20살 된 올리버 베어먼도 있고요. 그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보다 한 살이 어린 아비드 림블라드가 올해 데뷔를 하고 데뷔를 했죠. 베르스타펜의 팬이라고 하셨는데 영화 때부터 깊이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그쵸. 베르스타펜이.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성적이 잘 나와서 좋아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애티튜드와 말과 행동이 동일화되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좀 많이 그게 와요.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일관성이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태어나고 자란 순간부터 그냥 걷기도 전에 일단 스티어링 휠부터 잡고 단 한 번도 사람이 변한 적이 없다고 보여져요.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를 본 것만 봐도 그 뭔가 그 몸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든지 말 같은 걸 했었을 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이뤄내는 그 사람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옛날 자료들을 몰아보면서 그걸 봐왔기 때문에 또 이제 레드불이라는 그런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팀의 정체성 그 자체로 팬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다 좋아하면서 계속 믿으면서 기대밖에 안 하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2025 시즌이 끝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2025년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F1 영화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쵸. 챔피언십 경쟁이 드라이버 3명이 최종전까지 경쟁했던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던 경쟁이 또 재밌었어요. 첫 시즌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근데 좀 아쉽지 않았나요? 응원하는 드라이버가 챔피언이 될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본인도 후회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언제나 믿고 보는 드라이버다 보니까 내년에는 다시 가져올 거라는 걸 강하게 믿고 있다 보니 그렇게 아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2025 시즌에 초반부터 알핀 우리는 2026 시즌에 올인하겠다. 그런데 네. 재밌는 것은 알핀은 그렇게 얘기하고 꼴찌를 했거든요. 윌리엄스도 초기에 우리는 2026 시즌에 거의 모든 리소스를 쏟겠다 했는데 이 팀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특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러셀이 있던 3년 동안 네. 그 퀄리파잉에서 Q1을 벗어나기도 힘든 항상 최하위권이었던 그렇죠. 그런 팀이었는데
포디엄에도 2번 올라가고 팬들도 윌리엄스 기대를 많이 하는데 또 기대를 많이 해서 오히려 안 좋은 기대를 많이 하는 팀 같은 경우가 또 페라리도 일찌감치 2026 시즌에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알핀 10위 한 거랑 페라리 4위 한 게 그 팀의 기대치에 비하면 거의 같은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페라리는 안 좋았는데 과연 2026 시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변화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냥 지금 떠도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지금까지의 F1 자동차는 잊어라. 그냥 엔진만으로 봐도 원래 전기가 한 20%가 안 됐었어요. 그랬나요? 전기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네. 관리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지능형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꽃피울. 그렇죠. 내가 시즌이라 배터리를 생각해요. 아껴서 속도를 직진해서 높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한 번에 꽝 밟으면 배터리가 많이 모여요. 그런데 내가 대충 여기 속도를 안 내가지고 느리게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배터리가 덜 모여요. 맞아요. 그러면 누구는 많이 모이고 누구는 적게 모이면 다음 랩에 다시 브레이크 밟을 때 경쟁을 할 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최근 4년 동안은 없었던 엔진 개발 경쟁이 일단 있고요. 제일 많이 달라지는 거는 레이시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F1 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무거워지기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작아졌죠. 작아지고 그러니까 좁아지고 짧아지고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아마 개막전 성적과 시즌 최종 순위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보는 재미가 일단 있을 거고 누군가는 처음에 조금 헛스윙을 많이 하고 네. 누군가는 나중에 말홈런을 칠 거고요. 팀과 드라이버 변화가 굉장히 이번에 좀 독특해요. 좀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신생팀이 하나 설립이 된 케이스가 있고 굉장히 또 유서 깊은 팀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캐딜락과 아우디인데 일단 신생팀의 도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이제 이 팀이 어려울 거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 팀들이 바로 들어와서 첫 해에 바로 챔피언 도전을 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아우디는 엔진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벽이 하나 있고 캐딜락은 엔진은 페라리 걸 가져와서 그나마 좀 안정적일 수 있지만 팀이 세거라 이쪽이 더 힘들죠. 맞아요. 어떤 의미에선. 둘 다 각자만의 고충을 껴안고 네. 하지만 이 두 팀 모두 모터스포츠 역사적으로나 자동차 산업적으로나 중요한 팀들이잖아요. 그쵸. 일단 이 아우토 우니온과 캐딜락이 들어옴으로써 일단 활기가 생길 거고 캐딜락이 게다가 드라이버 라인업을 초인기 드라이버 라인업 그쵸. 연륜을 따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기도 무시할 수 없죠. 굉장히 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 거기에서만도 보이는 게 우리는 지금 당장 드라이버를 육성하는 것보다 어떤 드라이버가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우리 팀부터 만들겠다. 팀부터 키우겠다라는 게 의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진짜 그 두 드라이버한테서 얻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진짜 너무 막강할 것 같아요. 신생팀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두 드라이버가 레드불에서 페레스가 얻었던 혼다 파워 유닛의 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보타스는 페라리 파워 유닛으로 자우버를 탔었고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탔었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쵸. 이 철학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를 반영을 할 텐데 물론 또 얘는 페라리 파워 유닛을 쓰니까 이 파워 유닛의 특성을 또 어느 정도 알면서 경쟁자들까지 알고 갈 수 있다는 라인업이 좋은 것 같고요. 캐딜락은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신생팀 치고는. 신생팀 하면은 F1을 한 15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2016년에 하스는 그나마 잘했는데 하스도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첫 경기 뛰기 전에 피스탑 연습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왔다고 할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스탑을 만약에 실전에서 하면 그게 처음인 거예요. 와. 연습도 안 해보고. 그런데 지금 캐딜락은 안 그렇거든요. 준비를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요즘 캐딜락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모터스포츠의 그러니까요. 진심이죠. 팀별로 이제 스태프 이동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하는데 레드불이 천하를 다스렸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막스 페스타펜 선수와도 굉장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파트너도 바뀌었는데 이번에 근데 베르스타펜 옆자리가 되게 무서운 자리죠. 그쵸. 그 가시방석 같은 자리고 항상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인데 그나마 잘했던 세르히오 페레스도 오래 못 버티고 결국은 자리를 잃었고 그 위에도 지금 리암 로슨이나 츠노다나 여러 드라이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026 시즌에 아이작 하자가 앉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아이작 하자가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죠. 독이 든 성배라고 불리는 자리인데 물론 2025 시즌만큼 예측 불가능한 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베르스타펜의 옆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미하일 슈마의 옆자리나
그 다음에 뭐 루이스 해밀턴의 옆자리나 세바스찬 베텔의 옆자리나 다 비슷하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거기서 잘하면 진짜 본인이 엄청나게 뜨는 거고 거기서 못하면 이제 F1에서 영영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그 자리인데 아이작 하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자리에 전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가 모르겠다는 건데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 페레즈만큼 해주면은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팀이 네. 되겠죠. 근데 페레즈는 원래 적응력이 좋은 드라이버로 F1에서 오랜 커리어를 쌓고선 온 거였고요. 그렇죠. 그 레드불이 키운 드라이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용병으로 와서 그쵸. 바로 즉시 전력으로 트레이드를 해온 케이스고. 하지만 2021, 2, 3이 너무 네. 막강했죠. 예, 그러니까 2021 시즌에 이제 레드불에 왔을 때 잘할 때 너무 잘하는데 아쉬울 때 굉장히 아쉬울 그것도 때도 맞긴 하죠. 많았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잘할 때만 기억하면 이 선수를 왜 바꾸나 싶은데 못할 때만 골라서 보면은 아 이래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두 장면이면 괜찮은데 너무 많긴 했어요. 아이작 하자 똑같죠. 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세 번은 누구나 사고를 내거든요. 근데 두 경기에 한 번씩 사고를 내는 드라이버는 살아남을 수 없죠. 네, 레이싱 물스에도 새로 들어온 루키도 그렇고 아이작 카자르 선수도 그렇고 잘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스트럭터 챔피언, 드라이버 챔피언에 관한 뭐 예상은 예상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쉐이크다운 위기였나요? 네, 쉐이크다운만 끝났고 쉐이크다운 프리시즌 끝나고. 테스팅을 시작도 안 한 상태예요. 수많은 짤들과 수많은 밈들과 별의별 것들이 지금 SNS에 다 돌아다니게끔 만든 굉장히 짜릿한 후반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맥라렌이 두 개 다 가져왔어요 챔피언십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디펜딩 챔피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요번 맥라렌이 과연 작년만큼이나 강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썼던 그 서스펜션 그 타이어 관리 독보적인 기술 썼잖아요. 아무도 흉내 못 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제일 좋다는 메르세데스의 파워트레인을 심지어 쓰고 올해도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에 대한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에 강했던 것들이 규정이 정말 많이 바뀌고 파워유닛까지 바뀐다는 얘기는 그게 무용지물이 얼만큼 되느냐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이게 가장 많이 바뀌는 규정이다라고 하면 작년 성적이 제일 관련이 없는 해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특히 맥라렌은 직접 엔진을 만드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여기는 한 발 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파츠들을 똑같이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노하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알려주고 설계를 한 거예요. 직접 눈에 보지도 않은 엔진을 가지고. 메르세데스는 직접 넣고 만들었고요. 이건 차이가 있을 거고 지난해까지 리어 타이어 관리에 도움이 됐던 것도 2025 시즌까지 아주 이상한 차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네. 이게 2026 시즌과 같은 차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그렇다는 얘기는 맥라렌이 바로 왕좌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나마 드라이버 라인업이나 강팀이 그냥 강팀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강팀 중에 하나기는 할 거예요. 네. 일반적인 예상은 메르세데스나 페라리, 특히 메르세데스가 이번에 엔진과 관련돼서 잘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그리고 떠돌아다녔죠. 이전에 이렇게 파워유닛이 바뀌었을 때 거의 한 3년 동안 네. 혼자서 다 차지하는 느낌으로 이끌고 갔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버릇 챔피언을 예상하라 그러면 페라리가 하면 흥행이 잘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요번 연도가 진짜 파워트레인 변화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냥 브랜드를 바꾼 팀도 있고 새로 들어온 팀도 심지어 새로 만들겠다고 하고 들어온 팀도 있고 여기 써있는 거 보시다시피 포드랑 같이 하겠다는 레드불이 있는 사실 레드불도 파워유닛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상 자체 제작이라고 거의 봐야죠. 포드는 나중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한참 뒤에 들어와서 노하우를 조금 더 도와주는 셈이기 때문에 애초에 혼다가 만들었던 그 틀 안에서 다시 레드불이 나름의 거를 만드는 시기고 직접 만든 적은 정확히 말하면 없는 곳이죠. 그쵸. 포드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 그러면 완전 신생 엔진이라는 점에서 에스턴 마틴이나 아우디와 상황이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죠. 만약에 안 좋으면 네. 여기서 안 좋다는 성능은 걱정 안 해요. 성능 걱정 안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내구성. 리타이어. 심할 경우에는 시즌 절반 이상 리타이어가 찍힐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이러면 끔찍한, 경쟁 못하죠.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그런데 좋기를 바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맞아요. 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다 평은 좋더라고요. 예상 외로 좋아요. 저는 사람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예상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에스턴 마틴이 정말 미친 차를 만들어 오고 의욕이
있으면은 정말 가끔 사람 미치게 하는 랜스 스트롤이 챔피언 되면 사람들 정신적 충격과 함께 F1 굉장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요?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한데 이래야 재밌죠. 굉장히 많은 유입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팔떡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팬이 안 떨어져 나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응원하는 드라이버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랜스 스트롤한테 졌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응원을 할 거예요. 저도. 저는 아무래도 드라이버들의 그 인터뷰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같은 걸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그것밖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예상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전 진짜 메르세데스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공개가 안 된 뒤에서 뭔가가 있어서 자세히 OP로 공개는 안 됐지만 분명히 뭔가 자신감이 있을 포인트가 차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두 드라이버도 표정도 너무 좋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이게 미디어 교육으로 나오는 그 톤이 아니었거든요, 절대. 메르세데스가 뭔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내년에 또 찍으면 이제 메르세데스 입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입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떠셨나요? 저는 F1 얘기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랑 방송을 찍어본 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소개하는 영상은 많이 찍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다 설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분들이 받아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심지어 잘생겼어. 자,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딱 저희 개막전 앞두고 이게 영상이 공개된다고 들었는데 그쵸. 저희 쿠팡 플레이에서 처음으로 네. 개막전을 현장 생중계를 하게 됐거든요. 호주 그랑프리요. 네, 게다가 우리도 새로운 차예요. 4K 방송을 하는데 신차라 새로운 엔진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멋진 화면으로 현장 생중계하니까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생중계 잘 보고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취미생활 하나 갖고 싶었다. 나 F1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다. 나 잘생긴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 좀 보고 싶다. 뭐든 좋습니다. 그냥 시작해보시는 걸 권고드리면서 지금까지 제2의 아주 그냥 사심 가득한 시간을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